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편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편 제1장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의의가 뭐다 하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죠.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사 절차를 거쳐서 내사 절차는 이거는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다가 넣지는 않습니다. 거치는 경우도 있고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절차를 거쳐서 검사의 공소제기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공판 기일을 열어서 본격적으로 형사 재판을 해서 재판이 확정되면 이때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형사 절차입니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수사받는 사람은 갑은 피의자고 공판 단계에서 갑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피고인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집행 단계에서 갑은 뭐가 돼요? 수형자가 된다.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사 절차 법정주의를 보도록 하죠. 이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건 형사 절차는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 절차를 미리 법률에 규정해 놔야 공정한 형사 절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규정해 놓지 않았다 그러면 형사 절차를 집행하는 그런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인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죠. 공정한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면 형사 절차 법정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 이런 건 전혀 내지를 않죠. 지금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라는 건 공법이다. 공법이라는 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입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죠. 예, 그리고 사법법이다. 사법법은 한마디로 이 사법부 재판에 관련된 법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죠. 기본 강의 시간에 우리는 기본 강의에서 이제 조문 이론 판례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조문과 이론은 조문에 따라다니는 것이고 조문 이론 판례를 균형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기본 강의와 우리 에듀피디에서는요. 기본 강의와 판례 강의가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기본 강의와 형사소송법 판례 강의가 여기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강의에서 세세한 판례들은 판례 강의에서 터치가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강의에서는 이 조문 이론 이런 것들을 숙지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판례는 있죠. 이런 판례 강의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기본 강의 때는 판례는 아주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리딩 케이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각각의 테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판례를 말합니다. 예, 그런 케이스와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판례 이런 것만 다룰 시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40강으로 이게 진행되거든요. 형사소송법 40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요거는 기본 강의와 판례 강의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40강으로 배정한 겁니다. 에듀피디 요 동영상 이 에듀피디 요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있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판례를 세세한 걸 다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40강에 이거를 다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애초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무슨 뭐 핑계 대고 강의를 하기 싫어서 그걸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예, 그런 것들만 터치하고 넘어가고요. 조문 이론 이런 것들을 강의를 숙지시키는데
숙지시키는 강의를 드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문 1호를 숙지시켜주고요. 판례는 중요한 것만 터치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판례 강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법원 보도록 하죠. 자, 로마자 2번 형사소송법의 법원입니다. 법원이 뭐냐 하는 말이 나와요. 형사소송법의 법원. 법원이라는 것도 한자 말입니다. 법의 근원 뭐 이런 뜻이에요.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게 형소법의 법원입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보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와요. 자, 그 표의 끝 페이지에 보면은 결론이 나오죠. 헌법, 법률, 대법원 규칙은 법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존재 형식이 되는 것. 되는 것들은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되지 않는 것들은요. 이런 관습법하고 또 하나는 법무부령이 있어요. 법원이 되지 않는 것은 법무부령과 관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요. 형사소송법으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존재 형식이 된다는 건 법원이 된다는 건데요. 형사소송법으로 쓰일 수 있는 거에 법원이 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대법원 규칙은 형사소송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법원이 안 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겁니다. 관습법이라 법무부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는 걸 먼저 장악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은요. 헌법의 규정을 이렇게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이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헌법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걸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헌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당연히 됩니다. 왜? 국가의 최고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 그렇죠. 상위에 있다는 건 법률보다 높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다가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했다 그러면 그는 당연히 형사소송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공무원 시험의 트렌드가요. 헌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내는 게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이 결론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있죠. 앞으로 쭉 형소법 공부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12조 1항이 있어요. 이런 거 결론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12조 1항에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라는 건 적정절차의 원칙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12조 2항에 보면요.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술거부권은 묵비권이에요. 그런데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은 이런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질문을 하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죠. 진술거부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히려 묵비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헌법상 기본권이 됩니다. 여러분 권리잖아요. 진술거부권은 권리죠.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3항에 보시면요. 적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과 같은 말입니다. 적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영장제도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주의의 예외도 규정되어 있어요.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예외도 여기에 헌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조 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요. 이거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이죠.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12조 5항에 보시면요. 체포 구속의 이유 고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등에게 체포 구속하고 그러면 통지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체포 구속의 이유 고지 제도는 뒤에 배우는 미란다 고지를 얘기합니다. 미란다 고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돼요. 미란다 고지. 체포 구속을 할 때 체포 구속을 당하는 자에게 미란다 고지를 하라.
가족 등에게 통지하는 제도, 요것도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조 6항에 보면은요,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권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네,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권, 조금 아까 얘기한 진술거부권 이런 거 있죠? 다 형사소송법에도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형소법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법률상의 권리, 형소법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하는 것이죠. 12조 7항이 있는데요. 이런 자백 배제 법칙과 자백 보강 법칙을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법에 나와요, 나중에. 그 다음, 자, 13조 1항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는 일사부재의 효력을 봤죠?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확정되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판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기판력이 직접 규정된 건 아니지만 관련은 있다는 거죠. 다음 27조 1항이 있습니다. 헌법 27조 1항에 보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27조 3항부터만 써놨죠. 27조 1항은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이 있다. 예, 이런 거를 여러분이 거기다 살짝 껴넣으시기 바랍니다. 재판 청구권이 있다. 재판 청구권도 헌법상 기본권이죠. 27조 3항에 보면은요,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역시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 거죠. 27조 4항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12조 6항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27조 4항 이런 거 중요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상의 기본 원칙이다.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헌법상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7조 5항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나중에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다 해서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써놨죠. 형소법에는 294조에 의해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라고 한다. 써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된다는 거죠. 헌법상의 기본권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형소법에도 있지만 헌법학자와 형소법학자가 얘기하는 게 용어를 얘기하는 게 다르죠. 헌법학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학자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하지만요. 형소법학자들은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권리를 용어를 다르게 쓸 뿐입니다. 이건 헌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이다 하는 것이고요. 28조에 보면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조 2항에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직렬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너무도 많이 보시죠? 행정법에도 나오고요. 경찰 행정법에도 나오고, 경찰학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44조 1항이 있죠. 44조 1항에 보시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인적 적용 범위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45조에 보시면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있어요. 이런 것도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84조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런 것들 84조, 그리고 44조, 45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인적 적용 범위 있죠. 형사법의 인적 적용 범위 국내법상 예외에서 이런 걸 살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109조에 보면은 재판 공개의 원칙이 있어요. 재판 공개의 원칙이 있고, 111조에 보면은요, 여기에 헌법 소원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것들이다 하는 거를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은 형소법의 법원이 되고요. 법률도 형소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죠. 법률하고 대법원 규칙 이런 걸 시험에 낼 거는 없어요. 이거는 헌법 조문에 있느냐 없느냐, 헌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내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주기합니다. 별 한 개 표시해 두시고요. 그런데 법률하고 대법원 규칙은 낼 게 없어요. 그러면 법률은 거기에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써놨죠. 그런 개념은 한번 보고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면 끝나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명칭이 형사소송법인 걸 말합니다. 말 그대로 형사소송 법전이죠. 이런 것들은 형소법의 법원이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내용이, 명칭은 형사소송법이 아니지만 내용이 형사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형사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으로서 형소법의 법원이 된다. 이 정도 알면 끝입니다. 대법원 규칙은 자 헌법에 있죠.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도 대법원의 규칙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거죠. 따라서 이것도 형소법의 법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끝입니다. 이제는 법무부령을 볼까요? 여러분 법무부령은 형소법의 법원이 된다 안 된다 견해가 대립됩니다. 그러면 법무부령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이게 바로 헌재와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수설은 학자들의 다수설은 형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다수설,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다수설에 따르면 형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데 판례에 따르면 다수설에 따르면 법원이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는 것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는 거는요. 이런 판례에 따라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설의 입장은 여러분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법무부령에는 뭐가 있느냐?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 있어요.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관련 판례 해가지고 거기에 2번 판례가 나오죠. 사경관리 직무규칙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다 그랬죠. 똑같은 취지입니다.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이나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나 이런 것들은요.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명령, 법무부령입니다. 법무부령은요. 이런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나 사경관리 직무규칙에는요. 이 검찰청 내부에서 있죠. 내부에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경관리 직무규칙도 이것도 사경관리의 직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거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경관리가 직무를 할 때 이거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따를 필요가 없어요. 검찰 사건 사무규칙도 뭐냐? 검찰청 내부에서 사무 처리할 때 지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직 공무원이나 검사 이런 분들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반인들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형소법으로 쓰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려고 그러면요. 일반인이 다 누구나 지키는 법이라야 해요. 규범이라 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판례 대도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와요. 예, 아주 효과가 나오니까 대비해 두시고요. 법무부령은 형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왜? 그 내부에서만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일반인이 지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은요. 형사절차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습법은 형사절차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은 불문법이에요. 문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사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요거 보도록 하죠. 로마자 3번 타이틀 돼 있죠. 형소법의 적용범위. 형소법은 장소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인적 적용범위 있죠.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형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시간에 나오는 거 이거 똑같기 때문에요. 형사소송법에서 장소적 적용범위를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범위가 나오는데요. 시간적 적용범위는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죠. 이게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형법에서는 적용돼요. 그러나 이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아시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요. 이 다음에 보면은 형사소송법의 인적 적용 범위 이거를 갖다 표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적 적용 범위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역영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영역이라는 거는요,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말합니다. 영토는 한반도를 말하죠. 영해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를 끼고 있는 바다. 그리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하늘이죠. 이 세 가지, 이거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에 있는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법학을 공부할 때는 원칙과 예외,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훈련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학에서는요, 원칙이 있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 반드시 100%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나오면 100% 예외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형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국내법상 예외와 국제법상 예외로 나눠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법상 예외에는 여러분들이 대통령, 높은 분들 두 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분만은 아니죠. 국회의원은 300명이라 되니까. 예, 높으신 분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두 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아까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이라고 있었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헌법 44조에 불체포 특권과 45조의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시면 정리된 내용 보세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를 받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추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용어를 좀 설명드려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소추라는 바구니 안에는요, 소추는 넓은 개념이거든요. 형사소추를 한다는 거는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공소제기가 주로 소추에 들어가요. 주된 거에 여기 공소제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즉심 청구, 경찰서장이 하시는 즉심 청구 이런 거, 약식명령의 청구 있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체포 구속도 소추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넓은 개념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공소제기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대통령이 재직 기간 5년 동안에는 내란 외환죄 빼놓고 나머지 범죄를 범했다. 심지어는 뭐 강도죄나 절도죄나 살인죄나 이런 중한 범죄, 살인, 강도 등 중한 범죄를 범했다 그래도요,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어요. 재직 중에는. 그러니까 인적 적용 범위에 국내법상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란죄, 외환죄는 어때요? 재직 중에도 소추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소제기에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이게 불소추 특권입니다. 보세요. 국회의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금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 그러면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국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체포 구속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빼놓거든요. 그러면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 당하는 거죠. 회기 중에는 체포 구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회기 중이건 회기 중이 아니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회기 중이라면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체포 구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아주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죠. 헌법 45조가 면책특권입니다. 면책특권이라는 용어도 여러분 한자 말입니다. 면할 면자를 쓰는 거예요.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면책특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책임할 때 책자죠. 이거 꾸짖을 책. 그 다음에 면할 면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있죠.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을 했다. 그러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모두 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직무상에 행한 발언과 표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직무행위라고 합니다. 직무행위. 그러면 교과서에 그런 걸 써놨죠. 판례는 직무부수행위도 포함한다 그랬죠. 직무부수행위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직무부수행위, 직무에 따라서 하는 행위 이런 것까지 면책되는 거예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징계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국제법상 예외를 볼까요? 국제법상 예외는요. 외국의 국가원수. 오바마가 한국에 와서 살인을 했다. 강도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바마를 미국에서 처벌하고 안 하고는 어때요? 그건 미국 마음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외국의 국가원수는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국가원수 대우를 받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밖에서 외국에서 범죄를 범했다 그래도요. 외교상의 특권을 누려요. 따라서 처벌할 수 없게 돼요. 그 나라에서. 아시겠죠? 다음 외국의 대사, 공사 등 신임받은 외교사절 이런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의 형사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두시면 되겠고요.